발룡 일수환염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본 히스타민과 뮤신의 음과 양에 대해서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타민이 음성이고 뮤신이 양성이죠. 예. 뮤신은 더 끈적끈적하고 히스타민은 물처럼 이렇게 변기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예. 예, 동영상이 있으니까 발룡일수환염 블로그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해부학이다. 사상학적인 사상과 이제 면역 기전에 대해서 거죠. 사상학은 만물의 법칙이다. 우리 유전자도 4개로 돼 있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우주가 음양으로 나뉘었고 남과 여, 해와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위와 추위가 교차하듯이 자연은 상대성 위에서 존재하면서 이 둘은 실은 하나 온전한 원이고 이 원이 두 개를 쪼개서 태극이 되고 태극은 음과 양의 두 성질을 만물에 부여해서 분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프레이메이슨이나 이 철학 사상에도 항상 밝음과 어둠이 두 가지 항상 대립적인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반합 사상이 있죠. 철학도. 이런 분화가 첫 단계가 음양에서 더욱 나아간 사상이다. 그래서 이런 사상의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사물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것이 사상학에 입각한 기본적인 사상학이다. 태극의 태자, 클태자도 되지만 콩태다. 그렇죠? 콩은 보일 때는 하나지만 던지면 두 개로 나뉜다. 콩이 둘로 쪼개지죠. 쪼개보면 그래서 콩태라고 해서 음양을 콩에 비유한 것이다. 하나로 보이는 콩이지만 또 콩이 자라면 그 떡잎이 두 개가 나지 않습니까? 예. 태극의 내면은 음과 영, 좌와 우라는 두 개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나눠진다. 이것도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되죠.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니까요. 동무의 사상학에서는 이를 응용해서 태양은 봄, 소양은 여름, 태음은 가을, 소음은 겨울로 나뉘었고 약자 쓰기도 하죠. 이분이 태양은 봄, 봄이 이제 동쪽이죠. 그러니까 E라고 쓰고 소양은 S 쓰고 태음은 W 쓰고 소음은 N 쓰죠. 예. 북쪽이니까 이런 사상분류 내면에 솟구친 목기를 가진 나무가 마치 위로 쑥쑥 뻗어 올라가듯이 직진한 태양의 속성이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태양이는 폐대 간수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는 폐금이죠. 근데 이제 이건 폐목이죠. 그 동무 이재마공이 바꿨죠. 이 순서를. 왜 그럼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혼돈이 올 수가 있죠. 예. 그 87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분열하는 화처럼 불처럼 화기를 가진 사방으로 흩어지는 힘을 표현할 상징인 소양의 속성, 여름 기운이죠. 양의 속성으로 보고 이 형상을 이루고 있는 내면적인 힘은 오행의 기운을 빌어 설명했다. 그래서 비화죠. 한약조는. 예. 여름이다. 그리고 가을처럼 수렴하는 금기를 가진 태음의 속성으로 안으로 내실 기하고 모든 것을 잘 도닥거려서 수렴을 한다. 태음의 성질도 잘 도닥거려서 이렇게 하죠. 근데 욕심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이 접으려면은 활짝 폈다가 접어야 되죠. 그래서 태음이 손 벌릴 때도 굉장히 많이 벌리죠. 양 분열 진정치가 다시금 수습하고 모으는 이노드 방향의 에너지를 태음으로 왔다. 가을의 기운이죠. 수렴하는 금기. 그래서 폐의 금기. 예. 그리고 겨울처럼 꽁꽁 응결돼서 모든 것을 내부에 잠장하는 그 물고기처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두어진다. 가을의 핵, 열매, 핵과 같은 씨앗 같은 에너지죠. 겨울 같은 에너지 방향성 완전히 응축된 소음의 속성을 가지고 만물을 설명했다. 겨울에는 이제 열매나 이런 거 이파리 다 없고 이제 뿌리만 남는 거죠. 나무에도. 그리하여 소음의 에너지를 일생에 비유하면 겨울이 휴식을 취하듯이 노년에 일을 쉬고 휴식을 하는 동면의 에너지를 통해서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자연의 배려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처럼 인체도 목화금수 기운에 따라서 사상학으로 분류되고 물질이나 사물이 모두 이에 따라서 분류된다고 했다. 목화금수 말고 토가 있죠. 예, 그 오행에서 빠진 토는 사상에서는 심토죠. 그래서 심토는 얘네들이랑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사각뿔의 꼭지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화금수를 이제 조절하는 거죠. 이 마음 기운이. 어떻게 보면 시소에 있는 그 중간
여기 있는 받침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걸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급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랑. 오늘은 히스타민 뮤신, 음성적인 히스타민과 양성적인 뮤신을 설명해서 이 화학 구조부터 시작해서 사상학적 관점을 설명했다. 독자들 관심은 실제 응용이 있고 내가 설명한 것을 사물을 철학적으로 쪼개는 과정이라서 일반 독자분에게는 혼돈과 복잡성을 떠올리게 할 수가 있으나 나는 사상을 공부하면서 응용하려면 가장 뿌리인 철학적인 기본이 필요해. 저도 이걸 제일 중시하는 의사입니다. 예.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응용이 가능하죠. 이걸 모르고 암기만 하면 저도 이게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잘 이분 걸, 이 한태용 원장님 걸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어떤 때 있어요. 무조건 외국인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바탕을 이제 알아야 되죠. 후대를 위해서 또 공부하는 한의학도나 과학도를 위해서 다소 복잡한 글을 쓰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이런 기초가 없으면 응용이 다 어긋난다. 시중의 건강식품 온갖 병이 다 치료될 것으로 선전하면서 좋다는 것은 다 뭉뚱거려서 약으로 만들고 근사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 환자분들이나 건강을 염려한 분들에게 호기심 대상이 되고 손이 저절로 가긴다. 선전 문구를 보면 나 질환 거 유사하고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의대생들도 항상 보면 질병이 자기 얘기 배울 때 자기 얘기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막상 먹으면 효과가 뭐가 있는 게 거의 없죠. 예. 또 그것도 또 섞어서 그렇죠. 비타민도 종합 비타민 반대로. 이 예를 들어서 소민한테는 비타민 B9이나 비타민 B12, 뭐 엽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써야 되는데 이런 게 비타민 C나 막 섞어서 다 넣어보니까 효과가 별로 생각보다 없죠. 서양이 체질을 모르는 바탕에서 미시적인 구조로만 이해를 하고 좋다는 개념이 얼굴만큼이나 유전자가 다르고 내부의 동적 메타보리즘이 다르게 움직이는 음양의 속성을 가진 환자분들한테 이런 약들이 혹은 도움이 되고 혹은 체질이 안 맞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여서 선택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상학이다. 히스타민 물질이다. 수용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H1, 2, 3 수용체가 밝혀졌는데 각각 하는 역할이 되다.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H1은 폐에 작용해서 일반적으로 감기나 콧물 흐를 때 쉽게 약국에서 하는 의사분들이 처방하는 것이 H1 블러커인 항히스타민제다. 히스타민을 억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항히스타민제는 콧물 감기약으로 알고 있다. H2 히스타민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일반 대중에게 이해돼서 잘 알지 못했다. H2 히스타민은 위장관에서 음성인 산을 분비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산 분비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태음인과 소음이죠. 예. 그래서 히스타민이 음성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는 양성이죠. 그래서 이 음인들한테 맞는 거죠. 태음인한테. 그래서 H2 히스타민 과하면 장관의 산성도가 강해져서 이가 심해지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궤양이나 위염을 발생합니다. 원래 산성이 뭐를 하려고 합니까? 세균이나 밖에 나온 이물질을 중화하려고 죽이려고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세버리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녹이는 거죠. 위장 근육도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녹여버리면 이제 궤양이나 위염 생기고 뭐 더 심해지면은 위암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H2 블러커는 소화관에서 제산제로 활용이 된다. 예전에는 제산제 뭐 먹었습니까? 중조라고 중탄산 나트륨 먹었죠. 그 베이킹 파우더. 예. 민간요법으로. 저도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H3 수용체는 일반인들이 잘 모이는 수용체인데 이는 오히려 히스타민 분비를 조절하는 역작용을 하는 것으로 우선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H1 히스타민 수용체는 폐나 기관지 전방에 작용하는 것이나 뇌에도 매우 많아서 뇌의 각성을 돕는다. 중추신경 흥분성을 일으킨다. 그래서 히스타민제는 중추신경 억제하니까 졸리게 되죠. 부작용이 졸림이죠. 예. 원래 처음 만들었던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이란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운전하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힘들죠. 양은 봄, 여름으로 만물을 기르고 성장시킨다. 음은 가을, 겨울로 만물을 쇠락시키고 분해를 한다. 우리 몸에서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한 적혈구 이와 같은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소를 실러 날아서 몸을 활성화시킨다. 산소가 잘 들어온 체질이 그래서 태양인과 소양인 아닙니까? 예. 그러나 면역계인 백혈구는 의무작용을 한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인체 내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인체 고장났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상물질의 침입으로 인체가 공격당하고 점령당하면 이들을 가을, 겨울처럼 말려서 죽여서 분해하는 것이 면역계다. 그래서 가을 자체가 숙살기지기죠. 그래서 죽이는 기운 아닙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가을이 이제 소리를 내려가지고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리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백색이죠. 그래서 백혈구랑 상관이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면 이게 좀 여러분들은 음과양의 큰 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음과양은 항상 우리 몸의 어떤 곳에서도 다 동작을 하고 있다. 농사짓고 열매를 따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 양과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서 청소 분해를 해서 리세팅을 시키는 기능이 우리 몸의 어느 세포에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폐에서 면역계의 작용에서 일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하는 폐는 수많은 미세물질들, 세균, 바이러스가 침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막이란 뮤신의 양성적인 보호막에서 세포 내로 직접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양성적인 뮤신의 역할이다. 그래서 위장에도 있고 폐나 기관지에도 있죠. 예. 그러면 이들 자연 뮤신이 포집돼서 인체 바깥으로 객담으로 배출된다. 가래로 이제 뱉어지게 되는 거죠. 점막에서 이루어진 방어작용은 하나 물질이 아니라 두 개 서로 다른 분비 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이룬다. 점막의 본질은 뮤신이라는 고분자 글라이코프로틴, 그러니까 당이 있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는 고블리셀과 숫자는 세포죠. 점액선에서 생성돼서 높은 점성을 가지며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세균, 먼지, 알레르겐을 물리적으로 붙잡는 역할을 한다. 이 뮤신 기반 점액은 끈적하고 점성이 높으며 병원체를 포집해서 선모 운동과 함께 외부로 배출시키는 포획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덫을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갯벌에도 간척지가 있죠. 거기에 만약에 외부 적군들이 상륙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죠. 갯벌 뚫고. 인천 상륙작전이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인천이 서해안이 뻘로 돼 있어가지고 미군들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었죠. 예. 반면 히스타민 자극에서 발생한 콧물은 본질적으로 뮤신이 아니라 혈관에 수출된 수분과 전해질이 중심이 되는 세러스 플루이드다. 그래서 물이죠. 콧물 자체가 이제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게 이제 히스타민 하는 거죠. 수액성, 예. 장액성, 예. 플루이드는 거의 물과 같은 거죠. 예. 히스타민이 H1 수용체를 자극하면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고 플라스마가 점액으로 빠져나오면서 매우 묽고 흐르는 형태의 콧물이 형성된다. 예. 수용성 비루죠. 물과 같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한 이 과정에서 일부 점액선 분비가 동반될 수가 있으나 전체 구성에서는 뮤신의 비중은 낮으면서 주된 성질은 물처럼 흐르는 세척 얘기다. 따라서 뮤신과 히스타민에서 생성된 콧물은 단순한 같은 물질이 다른 자극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성 기전과 구성 성분,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별개의 시스템이다. 히스타민에서 유도되는 분비는 점막 표면을 빠르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외부 물질을 희석하고 이동시키는 플러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플러시 찾아보니까 이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다는 뜻도 있죠. 핫플러시, 갱년기장애 그것도 있지만 이거 보면은 플러시라는 게 소변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남자? 그래서 변기에서 그 물로 씻어내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예. 변기가. 이어서 염증 반응과 사이토카인 자극이 지속되면 거블리셋이 활성화되고 뮤신 분비가 증가하면서 점성이 높은 점액이 형성되고 이를 병원체를 붙잡아서 제거하는 트랩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덫을 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갯벌 진흙창을 만들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예. 히스타민은 음성이고 뮤신은 양성이다. 점막 방어는 단일 물질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분비 시스템이 시간적, 단계적으로 연속 작동하는 완벽한 이중 구조다. 이 과정은 시간적으로 단계적인 구조를 가진다. 조개는 히스타민이 주도해서 묽은 콧물이 흐르면서 빠른 배출을 유도하고 이후에는 뮤신이 증가해서 점성이 높은 분비물이 형성되면서 포집 기능이 강화된다. 아까 말한 트랩이죠. 예. 덫을 놓는 거죠. 만약 히스타민 반응만 과동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 같이 맑은 콧물이 지속되는 상태가 되고 이것도 사람 특징이 있죠. 저도 이거였죠. 원래 맑은 콧물 나오고 소음인 약 먹기 전까지 줄줄줄 나오죠. 아까 말한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 반대로 뮤신 분비가 과도하거나 배출이 원활을 하지만 점액이 정체돼서 만성염증이나 축농증 같은 병리 상태로 진행된다. 약간 끈적한 거랑 맑은 거랑 좀 다르죠. 콧물 자체가 보면. 결국 점막방어는 단일한 분비가 아닌 히스타민에 대한 수분 중심의 세척 단계와 뮤신에서 점성 포집 단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중 구조며 이 두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어야 정상적인 방어 배출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히스타민은 산성이고 뮤신은 알칼리성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서양학 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산성은 음인들이 많은 거죠. 소음인, 태음인이 위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시메티딘 이런 제산제가 맞는 거고, 그 양인들은 알칼리성이죠, 위가. 예. 그래서 별로 소화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신부를 넘어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다.